이제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시진핑 체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AI로 무장된 과학기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을 완충할 수 있는 완충작용 지대를 마련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사회 불안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 나라는 센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중국은 2015년에 중국제조 2025라는 소위 제조업 현대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가 10주년입니다. 사실은 상당 부분 중국의 그 과학기술이나 일부 산업기술 현대화가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 대개 한 13개 정도 업종에 대해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갖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7개 정도는 세계 최강 기술력을 확보한 걸로 지금 이제 공식적인 통계 숫자도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태양광, 재생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전기차, BYD 이런 전기차 산업, 그 다음에 이 전기차 산업은 이제 배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기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건 뭐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의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가 전 세계를 휩쓸 거다라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사람은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자신들이 전략 산업이라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의 과잉 생산을 지적을 하면서 전기세 관세를 100% 인상시켰고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규제에 들어갔죠. 특히 뭐 반도체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기차 산업이 상당히 그 차질을 빚고 있죠. 미국 수출이나 유럽도 그걸 보고 약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를 했고 심지어 러시아도 중국산 전기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휩쓸고 다니니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이제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 근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정부가 전략 산업 육성해야겠다라는 산업으로 이거를 지정을 하고 대량의 보조금을 투입한 거는 이미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보조금을 투입해서 전기차를 만드니까 그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른 데는 100원 들어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전기차가 제조가 되는데 중국은 뭐 정부가 보조금 한 40원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5, 60원, 7, 80원이면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있는데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부적으로 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기차에 직접 탑재함으로써 전기차를 굉장히 그 고성능 전기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도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 그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거의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전기차에는 과학기술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제조업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안 팔리면 어려워지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제조업 국가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의 수요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안 팔리면 컨테이너 야적장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중국 항구 같은데 컨테이너가 적체돼 있고 자동차가 선적을 못한 채로 뿌옇게 그 먼지가 앉은 채로 있고 우리 평택항에도 들어와 있죠. BRD가. 그런데 통관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전기차 산업이 혹시 과거에 중국이 부동산 정책
특히 지방정부의 토지를 활용한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 것처럼 중국이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과도한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안 팔려서 지방정부 부채위기, 금융위기가 온 것처럼 자동차에 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무색하게 이 제품이 안 팔리면 그러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왜 전기차 산업 자체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아니고 왜 문제가 아니냐 하면 여기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갔고 그 보조금들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이 됐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면 은행 부실로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죠. 마치 부동산 시스템이 중국의 지방정부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소위 금융 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정부 보조금이 과도하게 투입된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그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작년 혹은 재작년 그리고 올 초 이제 중국 경제는 끝났다, 저는 이 프로에 나와서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끝날 상황도 아니에요. 다만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5%를 한 해 만에 뭐 3%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률 0.8%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거대 중국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1분기도 5.4% 했습니다. 2분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뭐 3%대로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정도를 경제 성장률을, 그 수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든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더 이상 바닥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AI, 딥시크라는 뭐 이런 이제 그 열풍이 일어났죠. 미국의 챗봇의 거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유사한 성능을 가진 챗봇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100여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지금 10개, 10여 개 업체는 이미 이제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AI 산업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필요해요. 고용을 동반한 성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세요. 지금 웬만한 그 패스트푸드는 전부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죠? 웬만한 주차장은 전부 카드라든가 번호표 결제 시스템으로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면 이전에는 거기에 다 관리인이 있고, 그죠? 거기 돈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급여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AI의 발전이 일부 고용을 동반한 일자리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중국 시장에 상당히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내 일자리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사무실에 가면 전부 타이피스트들이 있었어요. 따로 치는. 그런데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 그냥 거기다 치면 그게 다 인쇄가 돼서 나오니까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내 직업이 미래에도 있을 수 있을까? 산업 구조가 이렇게 막 바뀌고 있고 재편되고 있는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중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내 일자리는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의 그 소위 유튜브 이런 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걸 익히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러면 그런 AI라든가 과학기술 발전이 그냥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이 1년에 올해도 한 1200만 명 정도의 대졸자가 생기는데 그 중에 약 반 600만이 소위 이공계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래야 미국의 원천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시진핑 체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 내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안 내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울 거고, 미국 사람을 고용할 거고,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도 부활하고 우리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관세의 긍정 효과가 나오기 전에 관세를 부과했더니 무역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 월마트의 약 60-70%를 차지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못 들어오면 그거를 사서 써야 되는 미국인들, 미국 시민들이 당장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이 90이고 부정이 10이라도 부정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나면 90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우리가 AI로 무장된 과학기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실업자가 생기고 그런 실업을 완충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간 완충작용 지대를 마련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월급쟁이였는데 월급을 못 받아요. 내가 급여 생활자였는데 급여를 못 받으면 나의 지출 계획이나 이런 게 다 흐트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 안 써야겠다. 또는 이 정부가 왜 이래? 사회 불안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전 세계 제조업의 35%를 중국이 제조하고 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붙은 그게 원부자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없으면은 안 돌아가는 소위 공급망 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중국도 알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경제가 그거를 민생 경제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이거는 나라는 센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이율 배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서 지금 중국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 경기가 활성화돼서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쏴도 중국 제품을 필요로 하는 대로 나가면 그게 이제 다변화겠죠? 그러면은 이걸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주의라는 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디를 가도 얽히고 설켜서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만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이게 곤두박질 쳐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 생각은 해야겠죠. 결국은 중국은 안정적으로 대미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지금 무역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협상이라는 게 한쪽의 마음에 들게만 나올 수는 없어요. 다만 숨을 돌리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특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큰 틀, 이런 게 미국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대외적 안정, 미국과의 협상, 트럼프 일기 때도요, 중국에 대해서 45% 관세 부과를 천명을 했었고 실제로 25% 관세를 부과하니까 미중이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 협상도 20개월이나 걸렸어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협상 유예가 며칠까지고 90일 유예해서 언제까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7월 8일까지 협상해야 된다. 줄라이 패키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꼭 그게 안 되는데 협상 시한이 그날이라고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미중 간에도 이런 줄다리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한번 만났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했잖아요. 그죠? 2차 협상에 들어갔고, 지금 줄줄이 계속해서 협상 분위기를 가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미국과 잘 지내고 있고 세계 경제에 일종의 그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믿고 있다라는 인식, 신뢰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국제 경제의 플레이어로서 신임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게 바로 중국의 내부 경제의 소위 발전과도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우리 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와 같이 상호 보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중국과 과거와 같은 경제 관계를 맺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협력 보완 차원에서 보면 경쟁 부분이 훨씬 강화돼 있죠.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런 꼭 경쟁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이 한국이 그 소프트한 분야에서 이 소비재나 이런 것들은 한국 걸 좋아하는 중국인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집중 공략을 해야 되고요. 중앙과 달리 일부 지방은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더 경제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전반적인 틀에서는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생산 기지인가?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상쇄가 됐죠. 공급망 시장인가? 원자재를 들여와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장인가, 그러니까 해외 수출 시장으로서 내수를 담당할 수 있는 시장인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제조업 기지로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국이.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본다면 결국은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왜냐하면 중국도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상호 연계가 돼 있는 거니까 공급망 부분에서의 상호 협력,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시장을 둘러싼 부분에서 여전히 유효한 한국 제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위주로 얘기가 풀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나치게 과학기술 분야,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협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보셔서 아시지만 그 화웨이 AI 칩을 못 쓰게 했고, 그 미국이 금지를 내렸죠. 그러면 그 화웨이에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미국산 장비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럼 우리 반도체 장비라는 게 미국의 원천 기술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나치게 과학기술 쪽으로 협력이 되는 거는 미국의 제재라든가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하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뭐 제조업 기지로서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소프트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 확대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